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버 쯔양님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혁 그리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의 협박죄가 또는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하나 볼게요. 구제혁 검찰 자진 출석해서 쯔양 공갈 협박한 적 없다. 5,500만 원 용역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혁 씨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는데 협박 공갈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제혁 씨 주장처럼 치부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도록 그거를 막는 대가로 받은 용역비다, 이런 주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왜 이용했냐는 질문에 구제혁은 그 부분은 영상을 통해 거듭 설명드렸다시피 쯔양 측이 먼저 자신에게 리스트 관리에 대한 용역을 부탁했다. 쯔양 측이 먼저 자신한테 이런 용역을 부탁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다. 돈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다. 정확하게는 쯔양 측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협박 행위와 협박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입니다. 유튜버 구제혁이나 전국진 씨의 협박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판례 법리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개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어야 돼요. 경고와 구별되는 것이죠.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 단순 경고, 그리고 형사처벌될 수 있는 협박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생이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어야 되지, 단순히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 이거는 협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텍스트만으로는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피해자한테 저주 같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협박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굉장히 욕도 하고 넌 천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정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천벌이 뭘 의미하는 건지, 언제 어떻게 그 천벌이 발생한다는 건지, 그래서 해악의 고지는 맞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해서 협박죄가 성립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여야 되고 발생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 점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협박죄나 공갈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발언, 구체적인 문자, 행동,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너를 언제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또는 정신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너무나 전형적인 협박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도 없죠. 협박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은근한 협박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닌 어떤 경고, 추상적인 해악의 고지, 이렇게 볼 거냐는 바로 이 판례 법리처럼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보고요, 피해자와의 관계도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쯔양님 협박 사건, 공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녹취 음성에 따르면 구제혁 씨는 사전에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하고 돈을 받아낼 모의를 하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후에
쯔양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하죠. 자, 연락을 쯔양 소속사 측에서 먼저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왜 쯔양 소속사에서 먼저 구재혁 씨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겠어요? 당연히 구재혁 씨가 먼저 컨택을 해서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벌써 사건의 경위가 1번 쯔양 측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자는 모의가 있었고, 그 후에 쯔양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5,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 부분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죠. 쯔양님은 구독자 1,000만이 넘는 너무나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누군가 그거를 폭로할 수 있다면 공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쯔양님의 소속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고 폭로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행위, 외형으로 드러난 어떤 발언, 문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재혁 씨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협박행위 한 적 없다. 그 뜻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쯔양 측 소속사 또는 쯔양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돈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다 세상에 까발려 버릴 거야. 이런 정도로 대놓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건 아니더라도 사전에 협박해서 돈을 받아낼 궁리, 모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먼저 컨택을 해서 만났고 모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5,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협박이나 공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구재혁 씨나 정국진 씨가 돈을 받아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관계,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충분히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